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에듀윌의 박지웅입니다. 여러분들 코레일 시험 잘 보셨습니까? 코레일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요 복원 문제들 좀 풀이해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었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그 모델이 좀 맞아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대략적인 좀 방향을 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고요. 아마도 시험을 보신 분들보다는 앞으로 시험을 보실 분들이 이것을 보시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미 시험 보셨는데 이게 왜 궁금하겠어요? 합격해도 궁금하지 않을 것 같고 불합격해도 궁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후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필요할 것 같으니 일단은 우리 컨텐츠가 얼마나 잘 맞아 들어갔는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기본적으로 문제 푸는 방향들이나 이것들 넣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요. 응용수리부터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응용수리로 얘기할 때 샘플 문항을 저희가 이제 풀어드렸는데 이것은 에듀윌의 예측이 아니라 코레일에서 우리 이런 문제 낼 거야 라고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을 때에는 기초통계라는 저 주제에 맞춰서 문제를 내는 건가? 그러니까 통계가 나온다는 건가? 확률이 나온다는 건가? 뭐 아니면은 뭐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갈래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셨다면 아마도 이제 좀 약간 멀게 느껴지셨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나오는 형식을 알려줬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셨다면 정말 얘기한 대로 나왔네라고 하셨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초통계 문제로 이런 소재로 이런 문제를 내었었고요. 그리고 뭐 이것에 대한 풀이는 전에 해드렸으니까 방식으로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의 포맷 자체가 조건형이죠. 제일 처음에 기본 제반 조건을 좀 이렇게 바닥에 베이직하게 깔아주고요. 거기다가 세부 조건들을 좀 깔아주죠. 그러면서 뭔가 연립방정식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던져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하는, 계산하게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 방식, 조건형의 단순 사칙 연산이 들어간 이 형태가 이번에 그대로 출제가 됐죠. 그것도 한 문제가 아니라 세 문제나 실제로 응용 수리 문제가 네 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세 문제 정도가 이 형식을 띄었다는 것 자체가 여기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많이 줬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은 이미 줬었던 거고 사실은 그 방향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샘플 문제를 풀어드리긴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건형 문제가 나오면요. 당연히 각 조건마다 어떤 공식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공식들을 정말로 착착착 세워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솔직하게 문제를 푼다고 해야 될까요? 순진하게 문제를 푼다고 보통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순진하게 문제를 풀어서 될 게 아니라 일단 뭔가 되게 요리조리 좀 어떤 나름의 꼼수의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날 수 있게 문제를 풀어야만 이런 문제들이 각각의 어떤 공식들을 세워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다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고 학습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번에 나왔던 문제도 그랬던 거죠. 그런 느낌이 좀 살아 있어야 됐던.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그냥 열심히 하면 돼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통하는 게 아니고 사칙 연산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을 해서 좀 줄여야 될 부분들은 줄인다. 시간을 좀 확실히 확보할 부분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좀 사설이 길었는데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응용 연산 제일 첫 번째로 확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좌를 들으시면서 아마도 프린트 이런 걸 해놓고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 문항을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틀로 볼게요. 전체적인 틀을 보시면 어때요? 조건이 나와 있죠. 물론 제반 조건이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이 돼 있고 조건이 나와 있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전체 큰 틀은 비슷하죠. 이 틀로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다는 거, 네 문제 중에 세 문제나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는 사실 상당히 큰 거잖아요. 자, 우선은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 방향으로 좀 풀어볼게요. 어, 우선은 이 문제가 확률 문제라서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경우의 수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확률이면서 이건 조건부 확률에 가까운 거잖아. 그러니까 표를 쓰겠어라고 생각하시고 푼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와중에는 아니야.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를 활용하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전 두 가지 방향의 풀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특정 경우의 수를 올리는 거는 워낙 그냥 아주 정해진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스크립트로 나갔을 겁니다. 이 프린트 그 해설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당연히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 외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기 있는 것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보면은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얘기인데 신입 직원이면서 남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그러니까 신입과 신입이 아닌 사람이 있고 남자와 남자가 아닌 사람이 있다가 되겠죠. 당연히 남자가 아니면 여자일 거고요. 그 두 개의 갈래를 나눠 놓고 갑니다. 왜냐하면 두 갈래로 설명했거든요. 4분할을 쓴다고 했죠. 여기다가 남자 하고요. 여기다 여자 할게요. 그리고 신입 직원과 기존 직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신입과 기존 직원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조건. 전체 직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했을 때 신입 직원이 아닐 확률은 0.8이야. 신입 직원이 아니라면 기존 직원이죠. 80%. 그럼 신입 직원은 20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기존 직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했을 때 여자일 확률은 60%다. 기존 직원 중에서 여자일 확률은 60이다. 80에 60%, 86에 48. 여기는 48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32가 되겠네요. 전체 직원 중에서 임의로 선택했을 때 남자일 확률은 40%다. 남자는 전체에서 40이래요. 근데 여기가 32니까 여기는 8이 되겠네요. 여기가 8이니까 20이 되려면 여기는 12가 되겠네요. 10이랑 48이랑 더하면 여기는 60이 될 거고요. 모두의 합은 어디로 보나 100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표로 작성해 놓고 나오면 쉬워요. 마지막 질문. 선택한 직원이 신입이면서 남자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신입이면서 남자일 확률이요. 근무 직원 중 임의로 전체 중에서 뽑았을 때니까 여기 8이 되겠습니다. 8%요. 정답은 몇 번이죠?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 또 해볼게요.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 요번에는요. 확률의 곱셈 정리로 해볼게요. 제가 지금 두 가지로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 제일 첫 번째 표를 채우는 거는 분명히 1분을 먹을 것 같아요. 실제 시험 때 쓰기에는 너무 난해하겠죠. 시험 때 1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여러분한테 좀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실전에서는 일단 우선순위로 들 거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는 뭐냐면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 곱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근무 직원 중 임의로 선택한 직원이 신입이면서 남자다. 신입일 확률과 남자일 확률을 곱해주면 되죠. 자, 신입일 확률은 몇이에요? 신입이 아닐 확률이 0.8이니까 신입일 확률은 0.2가 되겠죠. 20%. 그리고 남자일 확률이라고 그랬는데 기존 직원 말고요. 전체 중에서 남자가 0.4라고 했으니까 남자일 확률은 0.4가 되고요. 요거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는 원래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라는 사건한테 곱해주는 다음 사건은 반드시 A라는 사건을 염두에 둔 B여야 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B를 곱할 거예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B라는 사건을 그냥 곱하면 안 되고요. A라는 사건에다가 B를 곱할 때는 A가 일어났다는 걸 염두에 두고 B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을 곱했을 때 A와 B가 일어났다고 보죠.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뭐예요? 근무 직원 중 신입이면서 했는데 신입을 넣었어요. 신입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뒤에 남자 사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닥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염두에 둔다는 게 그닥 큰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고민하지 않고 A랑 B랑 곱해서 이들이 같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확률의 곱셈 정리예요. 근데 이런 이론을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냥 순서대로 일어나니까 곱하지라고 해서 이걸 계산해서 0.08이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하시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보고 그냥 단순히 이걸 곱해서 낸 분들만이 좀 전체적으로 시간을 벌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응용연산으로 이번에는 거리 속력 시간. 너무 대놓고 나온 것 같아요. 거리 속력 시간 문제는 당연히 전체 거리나 전체 시간을 가지고 식을 세우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활용하는 게 이 문제에서 나왔던 형태인데요. 일단 기본적인 풀이 역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로 가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요. 워크샵으로 등산을 갔는데 결과적으로 경로가 올라가는 길이랑 내려오는 길이 달랐어요. 그래서 같은 길이를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례 배분은 못 쓰겠습니다. 비례 배분은 쓸 수 없겠고요.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기본 공식을 세우는 건데 여기 마지막에 토탈 시간을 줘요. 총 소요 시간은 바로 요걸 보고 내가 거리로 풀지 시간으로 풀지 속력으로 풀지를 정하는 거죠.
토탈이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식을 세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읽었던지 간에 그냥 대충 이런 거죠. 토탈 시간은 그냥 t라고 할게요. 토탈 시간은 뭐 어떤 시간과 어떤 시간을 더하면 될 거예요. 뭐 이런 포맷이죠. 뭐 이 시간이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요. 휴식 시간 30분을 포함한다니까 휴식 시간 빼고요. 6시간이라고 나왔고 산에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거 2가지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자 올라갈 때의 속력 1.5km고요. 그 다음에 입구까지 시속 4로 내려왔으니까 역시 속력 4분의 어떤 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각 코스랑 나 코스를 합쳐서 14라고 한 얘기 말고는 우리가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올라간 거리 지금 이 문제 보시면 각 코스는 얼마입니까? 각 코스로 올라갔다니까 가를 x로 잡고요. 내려오는 나 코스를 14 빼기 x로 잡는 거죠. 그래서 요걸로 식을 세운다면 6시간이라는 것은 올라갈 때 각 코스로 1.5로 x만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4의 속력으로 14 빼기 x 이렇게 세워서 가겠죠. 저 이거 세워서 가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빠른 걸 얘기해 볼게요. 이거보다 더 빠른 거. 이거 실제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여기 6이요. x는 6이요. 다 풀면 뭐 어차피 여기 1.5랑 4니까 모두에게 6 곱하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6 곱해서 가는 거. 왜냐면 1.5랑 4의 공통 배수의 개념으로 잡은 걸 6이라고 좀 생각한 건데 뭐 아니면 뭐 다른 거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요. 이 얘기를 할게요. 이거를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라고 한다면 시간, 거리, 속력이라는 놈이 가지는 공식의 형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에서 가지는 힌트가 커요. 그게 무슨 소린지 좀 얘기를 할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지우고 할게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식을 쓸 때 S는 VT를 씁니다. 자, S는 이동 거리고요. V는 속력이고 T는 시간이죠. 왜 거리가 S냐라고 하시는 분들, 디스턴스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쉬프팅 디스턴스라서 S를 쓰고 있죠. 자, 일단은요. S는 VT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속력이든 시간이든 둘 중 하나를 안다면 이 거리는 그놈의 배수일 거다라는 것. 시간으로 볼게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면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죠. 시간이 깔끔하게 정수로 나왔다? 그러면 요 속력은 요 거리로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일 거다. 배수다 혹은 약수다 라는 생각으로 정답을 먼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추측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지선다용에서 추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을 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각 코스가 몇 킬로미터냐라고 했는데 각 코스는 여기 시속 1.5로 올라갑니다. 각 코스의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인데 속력이 1.5네요. 최우선순위로 볼 수 있는 건 뭐다? 1.5의 배수다. 이 중에서 1.5의 배수는 몇 번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2번이요. 실제로 정답도 2번이고요. 이걸 했을 때 저게 정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저렇게 믿고 가라는 거야? 아니죠. 이렇게 해놓고 골라서 저놈을 역산하는 게 좋겠죠. 만약에 1.5의 배수가 3개가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3개 중에서 가운데 숫자를 넣어서 정답일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커야겠는데 하면 큰 숫자를 고르시면 되고 작겠네 하면 바로 작은 숫자 골라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든지 역산 한 번에 끝나게 되겠죠. 이 느낌. 시간, 거리, 속력은 나누기와 곱하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나 배수의 특성이 좀 먹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의 배수로 고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제 6이 나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시속 1.5인데 6km 간대요. 여기서 몇 시간 먹은 겁니까? 4시간 먹었네요. 그 다음에 시속 4로 가면 1.5시간 먹네요. 그죠? 이렇게 시간을 먹는 거죠. 계속 이제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때 뭐 내려갈 때 뭐 이런 거 하는 건 이제 똑같이 그렇게 잡는 건데 아 맞다. 이건 6km가 아니니까 1.5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1.5로 4시간 가면 이제 6km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전체 거리가 14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8km가 남았습니다. 얘는 몇 시간 소요해요? 2시간 소요하죠. 됐네요. 4시간, 2시간, 휴식시간 30분까지 6시간 30분 딱 나오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내가 계산을 했는데 1.5의 배수가 2개 나온 거예요. 6이랑 7.5.
그럼 6이랑 7점은 두 개로 해보시면 되죠. 만약에 7.5로 한다고 하면은 전체 거리가 14km니까 나머지 거리는 6.5km가 돼요. 자, 그럼 6.5km 시속 4로 6.5를 가면은 시간이 일단 나눠 떨어지지가 않는데 1.5는 나눠 떨어져요. 5시간으로.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이 깔끔하게 떨어지질 않으니까 6시간으로 안 떨어지거든요. 그냥 그렇게 끝. 쉽잖아요. 그래서 이 역산도 괜찮기 때문에 역산까지 염두에 두시고 선택지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이거는 정말 의외로,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의외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의외로 여러분들이 특별히 준비하지 않으셨던 연립방정식의 기본적인 흐름, 그것을 물어본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우의 수가 아니라 연립방정식의 흐름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요, 일단 이 문제를 보시고 이제 식을 세우는 부분까지는 좀 가볼게요. 200mg의 카페인을 섭취를 했는데 하루에 400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200을 먹어요. 먹을 수 있는 최대치는. 근데 50과 75에 각각 어떤 수량이 들어가서 200 이내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공식으로 쓰면요, 50x와 75y를 더해서 200 이내가 돼야 되죠. 그리고 이 식을 이대로 쓰기보다는 모두 약분이 되잖아요. 25로. 그래서 2x와 3y를 더해서 200을 25로 약분하면 8 이하가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만족하는 수량,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나왔을 뿐이에요. 이 문제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순서쌍으로 쓴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맥심으로 채워놓고 흐름을 본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르진 않습니다. 뭐 설명이 엄청 다르지 않아요. 이 자체가 너무 쉬우니까 여기에 영잔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냥 넣어주면 될 건데,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에 그걸 만족하는 숫자를 찾을 때에는 꽉 채워놓고 시작하거든요. x에다가 4를 넣어요. x에 4를 넣으면 어때요? 완벽하게 꽉 차죠. 2, 4, 8. 여기가 몇이면 돼요? 0이면 됩니다. 자, y가 0인 상황으로 4부터 몇 가지 갈 수 있죠? 0까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4부터 0까지 0, 1, 2, 3, 4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 숫자 보고 5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여기가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3이 하나라면, 3이면 여기 5가 남죠. 5면 x는 몇 가지 가요? 2예요. 됐네요. 2,1부터 2가 몇 가지? 0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0까지. 그러니까 또 몇 개요? 3개죠. 여기 5개, 여기 3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0일 때에는 여기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게 0이라고 한다. 0이 아니에요. 2요. 0은 이미 썼죠? 2로 할게요. 2라고 한다면 여기 2면 3, 2는 6. 그럼 여긴 최대 몇이죠? 1이죠. 1, 그래서 1부터 몇 가지? 0까지. 여기 2개, 여기 5개, 여기 3개. 그래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 거죠. 약간 좀 더 파생되는 얘기를 할게요. 사실 이건 너무 약해요. 되려 연립방정식을 원래 잘 알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순서상 쓰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되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사실은 학습해 두셨어야 하는 부분, 그래서 조금 더 여유 넘치게 풀 수 있었던 상황이 되려면 이런 거요. 예전에 문제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경우의 수 말고요. 연립방정식에서 900원짜리 물건이랑 700원짜리 물건 이렇게 있어요. 900원짜리 물건과 700원짜리 물건을 합쳐서 10,000원을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잔돈 경우 중 가장 적은 잔돈은 얼마입니까? 되게 생뚱맞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로 900원짜리랑 700원짜리로 물건을 사는데, 근데 여기서 잔돈이 가장 적게 나올 게 얼마냐? 1번 0원, 2번 100원, 3번 200원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통 얼핏 생각하기에는 10,000원이니까 900원짜리 그냥 11개 사서 9,900원 하고 700원짜리로 그냥 나중에 퉁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연립방정식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하나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공식을 이렇게 씁니다. 900x 더하기 700y. 결과물이 딱 10,000원이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냥 10,000원보다 올라가든 10,000원보다 떨어지든 적당히 어느 정도 적당히 버무려서 그 중간쯤 수치를 일단 좀 만듭시다. 900원짜리에다가 몇 넣을까요? 900원짜리에다가 한
6 정도 넣을게요. 9, 6에 54, 5400. 자, x에다 6을 넣었습니다. 9, 6에 54. 자, 그럼 여기도 5,000원 정도 좀 나오면 되겠으니까 7, 7에 49. y는 7 할게요. 7, 7에 49. 그러면은 4,900원이 돼요. 자, 됐습니다. 5,400원, 7,900원. 아니, 4,900원, 5,400원, 4,900원.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죠? 1,300원이 되죠. 그죠? 1,300원 됐습니다. 그러면 6이랑 7 상태에서 이제 10,000원을 만들 수 있는지 가능성만 생각해 봅시다. 지금요, 900원짜리를 하나 살 때마다 전체 금액은 900원씩 올라가요. 700원짜리를 살 때마다 700원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볼게요. 900원짜리를 하나 사고 700원짜리를 하나 빼면 얼마가 올라가요? 200원이 올라가죠. 혹은 반대로 900원짜리를 하나 빼고 700원짜리를 하나 올린다면 그러면 200원이 빠지겠죠. 그죠? 900원이 빠졌는데 700이 올라가니까 얘는 900단위나 700단위의 움직임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는 거냐면 200단위의 움직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100단위의 움직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00원만큼을 올리고 200원 단위를 3번을 빼면 100원 단위만 올라가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뭐 정확히 이 문제로 얘기하자기보다는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얼마가 되던지 간에 100원 단위로 조절은 가능하네요. 지금 나와 있는 대로라면요. 한번 조절해 볼게요. 지금 여기 있는 거 제일 처음에 1,300원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자, 300원을 빼고 싶어요. 일단 200원부터 뺄게요. 200원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900원짜리를 하나 빼요. 그래서 x는 5개로 하고요. 200원을 빼려면 그 다음에 y는 하나 올려야죠. 8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9, 5, 45, 4,500, 그 다음에 7, 8에 56, 5,600 둘이 더하면 어때요? 1,100원이 돼요. 자, 이제 100원을 뺄 겁니다. 100원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700원을 빼고 그 다음에 200원, 200원, 200원을 올려주면 100원이 빠지게 되죠. 그죠? 700원을 빼고 700원을 빼니까 여기 8개에서 하나를 빼요. 일단 7 합시다. 700원은 뺐어요. 자, 이제 200원씩 올릴 겁니다. 200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900 하나 올리고 700 하나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 900을 3개 올리고 900을 3개 올리고 얘를 8개로 하고 700을 3개 빼면 4개가 되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딱 100원 떨어진 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9, 8에 72, 7,200원 7, 4, 28, 2,800원 더하면 10,000원 되죠. 이런 식으로 연립방 정식인데 연립해서 결과를 구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많이 봐오셨다면 이쪽 눈을 좀 띄워두시란 얘기예요.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 되니까 사실은 더 볼 필요가 없는데 제가 그 이론을 정확히 확인까지 시켜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립방 정식은 결과물을 추론할 때 식 2개로 연립해야만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형태를 보시고 이것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시면 이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심플해요. 결과적으로는요. 얘네 둘 간의 차이든 아니면 이 각각의 숫자든 홀수랑 짝수 개념이 함께 있으면 모든 숫자는 만들 수 있습니다. 양수나 음수 같은 걸 넣으면 뭐든지 돼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얘는 만들 수 있는 잔돈 900원과 7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0,000원을 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소의 잔돈은 0입니다. 0. 10,000원어치를 살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를 좀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2x 더하기 3y가 8 이하라고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8일 때 나오는 경우의 수에 대한 생각도 7도, 6도, 5도, 4도, 3도, 2도, 1도 이렇게 생각해 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다? 10가지다. 이 상황 자체는 다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은 건 이 문제 아니었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자료 해석은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후기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료 해석은 그냥 그동안 나왔었던 늘상 그 패턴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 샘플 문항으로 해석형 문제를 하나 풀어드렸었는데 어떤 형태였냐면요. 자료 주고요.
밑에 해석이 나오죠. 이 중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뭐 단순 확인도 있고요. 뭐 평균 구하는 것도 있고요. 기초연산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그냥 그런 하나의 세트들 있잖아요. 그냥 보편적인 기존 세트들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료 해석에 대해서는 따로 보건 문항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언제든지 볼 수 있는 피셋형 문항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해결 능력 이쪽을 좀 볼 게 있죠. 문제 해결 능력에서는 이번에 결과물을 산출하는 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두 가지고요.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하나는 급여 산출. 급여 산출 조건 많아요. 아마 문제 해결 능력 푸시는 분들 대부분 그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풀기엔 나한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냥 이거는 찍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을 겁니다. 너무 말이 많았어요. 지금도 좀 필요한 것만 남겨놨고요. 사실 임금 산정 방법에 더 있었는데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보는 건데도 이만큼 꽉 차 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임금 산정 방법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일당 얼마를 받냐 이건데, 저는 이 문제 보고 1번 아니면 2번일 거다라고 조금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데 걸린 시간은 한 30초 정도 했고요. 그 정도 생각하고 1번 아니면 2번일 거야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1번을 골랐어요. 제일 처음에. 근데 최종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니까, 시간을 좀 써보니까 2번이 맞더라고요. 그 과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읽어보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임금 뭐 산정을 해서 이제 일당 하는 건데, 최근에 해야 돼요. 이제 퇴사한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이제 임금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뭐 평균 임금 산정 시 산입 제외 기간, 육아휴직 기간. 그래서 육아휴직은 넣으면 안 된대요. 근데 직위 해제는 그 말에 없어요. 그래서 직위 해제는 그 기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돈을 적게 받게 되는 상황이 되죠. 원래는 그 전에 받았던 돈들을 다 더해가지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받은 돈이 많아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직위 해제 기간은 이제 안 좋은 거라서 그런지 그 기간에 안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그 기간에 넣어준다고 보는 거죠. 계산하는데 넣어버린 거예요. 육아휴직은 안 넣고 다른 거 돈 받은 기간을 넣을 수 있는데 얘는 안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직위 해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이니까 이거 들어가고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게다가 퇴사가 다음 달 1일이 아니에요. 다음 달 1일이 아니고 6월 말에 퇴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말일에 퇴사하는 게 맞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갸우뚱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직장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일단은요, 뭐 저는 이 문제에 충실해 볼게요. 말일에 퇴사를 하면 그로부터 3개월 전이라고 한다면 저는 깔끔하게 3월까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일에 들어갔으니까 그 전달에 말일을 넣어야 된다라는 이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크게 작용되진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공되는 스크립트의 해설은 분명히 그 부분이 반영돼 있을 텐데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참고해 두세요. 그래서 여기 날짜가 30일, 30일,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얘는 30일에 퇴사를 하니까 3개월 전이라고 한다면 이날 빼고 그 전달 걸 넣어서 이달까지의 3개월분을 합쳐서 91일은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여기에 또 그게 있습니다. 상여금도 계산해야 되는데요. 상여금은 그냥 계산하면 안 되고 12분의 3으로 하래요. 왜 굳이 12분의 3으로 표현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요, 여러분들 계산하기 어려우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분기 계산으로 하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분기가 1년에 4분기가 있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래서 분기 계산으로 하라고, 분기 등분하라고 이렇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돈을 다 더해 줄 건데요. 지금 160, 20, 20, 25까지. 이거 더하면 몇이에요? 여기 20, 20, 25. 40에다가 65. 근데 그게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130이죠. 130에다가 여기 둘이 합치면 320이죠. 320이랑 130이랑 더하면 450이 되고요. 거기다가 상여금은 4분의 1만 더할 거니까 160에 4분의 1이면 40이 추가되죠. 490이 됩니다. 이 490을 며칠로 나눠보란 얘기냐면요. 91일로 나눠보란 얘기예요.
91일로. 왜냐하면 최근 3개월은 31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91일로 나누게 되면 대략 몇이 나온다? 5.4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처음에 1번 아니면 2번일 거야 라고 얘기했는지를 좀 얘기할게요. 제가 약 1분 정도 시간이 소요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최근 3개월 걸 볼 거였고 3개월이라서 여기인가 일단 1차적으로 봤어요. 근데 금액이 안 맞는 거죠. 여기 있는 금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분명히 위까지 올라가는 게 있을 거다 하고 보니까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보라고 해서 그러면 직위해제 포함해가지고 여기까지 보게 되는 건 확인을 했고 해보니까 대략 400 얼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400 얼마? 근데 90일 정도로 나누는 거니까 95, 40, 한 45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찍어봤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450을 넘기더라 이거죠.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거꾸로 생각하실 부분 문제 해결이든 자원관리든 자료 해석이든 응용 연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지선다형 문제를 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상당한 힌트가 돼요. 맨 마지막에 일당 받는 급여액이라고 했으니까 며칠인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 아 90일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90배를 하면은 여기는 450 여기다가 90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약 490, 490보다 좀 작죠. 뭐 480 몇 블라블라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90배라면 7963, 한 630 뭐 이런 느낌. 이거보다는 좀 작겠죠. 7만 원으로 했습니다. 7963. 그다음 이건 7이니까 7963에다가 4936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630보다 또 좀 크겠죠. 뭐 650을 넘겨요. 이런 느낌으로 쭉 써놓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그 규모를 가지는 놈을 정답으로 고르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꾸로 해놓고 난 다음에 저는 450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상여금을 뺐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450이 나왔고 아마도 그걸 노려서 1번을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 부분에서도 시간이 1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2분 이내 컷으로 문제를 풀려면 이런 정도의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문제를 풀 때에는 선택지에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생각. 이 정도의 아이디어요. 아시겠죠? 이 느낌 좀 전달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해결 볼게요. 급여 산출 나왔습니다. 아, 급여 산출 아니고요. 뭐야 이거? 동선 나왔습니다. 동선과 시간 계산 나왔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고민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확신이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시간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시간 계산하는 것들은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따져보거나 이러는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고민할 시간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모두 다 써보는 거. 그만한 게 없습니다. 해설지는 당연히 다 알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서 해설지는 써놓으니까 당연히 해설지는 그냥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가잖아요.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도 그럴 텐데 실전에서는 이런 문제가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건 맞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써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깔끔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이건 그냥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고 그냥 나와 있는 회진 조건에 맞춰서 좀 진행하는 것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회진 시간은 9시 30분부터 12시 사이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내에 회진이 안 되면 일정을 다시 짜야 되는 거야. 되니까 나온 거거든요. 다시 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호실에서부터 회진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같은 호실에 2번 이상 들어가거나 회진이 없는 호실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호실에서 시간이 안 맞다고 해서 다른 호실 갔다가 올 수 없고요. 1호실에서 5호실 갈 수 없고요. 기본적인 이런 조건이 있네요. 그리고 호실을 이동할 때 회진 동선은 양옆이거나 맞은편 호실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양옆을 갈 땐 1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앞 호실을 갈 땐 1.5가 소요된다. 회진이 가장 빨리 끝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을 할 거고 회진 종료 시간이 동일한 경우 소요 동선이 가장 짧은 동선으로 이동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복잡하죠. 그리고 회진 시간 계산 시에 이동 동선에 소요되는 시간은 고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회진 시간만 계산하고 10분씩 계산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따로 이동 시간 넣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1호실부터 출발을 합니다. 어차피 1호실에선 2호실로밖에 못 가요. 1호실에서 끝내야 돼요. 회진 시간은 9시 30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그럼 9시 30분에 출발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A입니까? F입니까? 어차피 11시 반부터 12시까지만 안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먼저 끝내고 9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불가하다고 했으니까 9시 반에 출발을 할 건데 그럼 결과적으로 A는 가장 빨라야 몇 시다? 10시인 거죠. A는 가장 빨라야 10시예요. 그러니까 A를 10시에 시작을 하시지 말고
F를 9시 50분에 시작을 먼저 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10시에 A를 땡 하고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일단 제일 첫 시작. 여기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호실에 가요. 2호실에 가면은 20분부터 불가니까 땡큐네요. 10시 10분부터 10시 20분까지 해결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6호실을 갈지 3호실을 갈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20분부터 30분까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는 돼요. 20분부터 얘도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게 합리적일 것인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일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여기에요. 해보면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를 써놓고 나중에 얘구나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10시 30분. 얜 기다려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10시 30분까지 불가인데 차라리 얘가 나왔던 거예요. 얘로 가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얘가 나왔어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10시 40분으로 그러니까 결국 10분 기다린 거죠. 의사는. 그렇게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포실로 갈 수밖에 없죠. 여기 11시부터 11시 반 불가이기 때문에 바로 회진 가능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0시 50분이니까 여기도 역시 불가인 상황 걸리지 않으므로 50분부터 11시까지 해서 딱 끝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요. 9시 50분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났고요. 1시간 10분 걸렸고요. 동선은 일로 갈 때 1 소요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일로 갈 때 1.5 다시 1.5 소요됐죠. 총 동선은 5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동선 5까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걸리겠습니까? 전 이거 보고 안 했어요. 이렇게 할 바에 그냥 찍는 게 맞지 차라리. 어차피 문제들이 보통 이렇게 해석형 많이 내면은 정답은 그냥 한 3번 이후로 많이 내고 있으니까 한 3번 찍지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마지막 회지는 11시에 끝난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11시에 끝났죠? 아까 마지막에. 1번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회진을 받는 사람은 2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2가 마지막에 받아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2번도 맞았고요. 세 번째 볼게요. 회진 시 소요되는 동선은 5다 라고 했습니다. 동선은 1 더하기 1.5 더하기 1 더하기 1.5니까 5가 맞네요.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이요. 회진을 1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마지막 회진은 11시 40분에 끝난다. 다시 시작했어야 되는 거예요. 10시에 시작하겠어? 그럼 다시 하자. 그래서 10시 하면은 얘를 먼저 하든 얘를 먼저 하든 상관없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10시 20분은 끝나고 옆으로 넘어와요. 또 갑니다. 10시 20분인데 여기 10시 20분부터 불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50분부터 해야 됩니다. 11시에 끝나요. 11시에 와요. 여기 회진할 수 있죠.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역시 밑으로 가서요. 11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요. 30분까지 불가니까 또 30분까지 기다려요. 40분에 끝내고요. 여기 와서 40분부터 50분까지 합니다. 어때요? 11시 40분에 끝나는 게 아니라 11시 50분에 끝나죠.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죠? 시간 내에 풀긴 너무 어렵잖아요. 일단은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이미 준비는 하시고 가셨을 거예요. 시험 보신 분들은. 앞으로 가실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실 거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끝에서부터 역산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일단 살펴보시고 마지막에 시간 배분해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되겠고요. 응용술이나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동안 늘 나왔던 보편적인 형식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기존에 이제 그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푸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러 가실 분들도 어떤 걸 공부하셔야 되는지 그 포인트를 좀 잘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 이제 출제됐었던 보건문항 5문항을 좀 풀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좀 감이 오십니까? 기존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결국 이런 시험 2-3번 보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포맷이 좀 감이 오실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학습량에 달려 있습니다. 당장 이번에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당장 이번에 결과가 좋았더라도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합격하는 게 목적인 거 아시죠? 필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저는 다른 강좌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